수시고 2학년 오늘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으로 모의고사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페이지 표지니까 패스, 3페이지 역시 표지니까 패스, 4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저 이미 다 얘기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제일 좋지. 그게 아니면 또 뭐 어때? 읽어보면 되겠죠. 교과서에 나가는 지문 두 개는요. 공교롭게도 요번 기말고사 범위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식의 정보의 객관성,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이거 진짜 맞는 얘기입니까?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뭔가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 붙어있는 내용, 뒷받침 내용이 정확한가? 과학적 원리를 어떻게 응용할 거고 한계는 어떻게 될 건가? 역시 포인트는 여기죠.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읽는다. 밑에 생각 열기. 다음 그림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그림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머 세상에. 여기는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대충 봐도 엄청 복잡한 것 같아요. 제시된 그림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우주의 중심인 지구주의를 회전한다는 천동설을 나타낸 것. 코페르니쿠스는 당시 누구나 다 과학적 사실로 인정한 이러한 천동설을 부정하고 혁명과 같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이를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만들어 지동설의 강력한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장하고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서 증거를 마련하고 그 이론을 지지하고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 기술 분야의 지식이라고 무조건적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러네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천동설은 그러면 과학일까? 네, 그 당시에는 과학이지.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렇다면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선 어떤 책을 읽어야 합니까? 찾아서 읽으면 너무 좋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독서 지문 보면은 물리, 화학 이런 거는 괜찮은데 생명과학 너무 어려워서 요즘 고등학생들을 위한 생명과학의 기초 이런 책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의 필요성. 과학기술은 인류가 현대문명 사회를 이룩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로 인해서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 등 문제도 발생하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둔 오늘날 과학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본 수양으로 요구되는 동시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과학기술은 필수적인 기본 소양임에도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알아야 돼. 어느 쪽이든 오늘날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해 줄 거고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통찰을 키워준다라는 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 글 읽기는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의 특징 살펴볼게요.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자연현상이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를 추구, 목적으로 합니다. 과학 분야의 글은 대부분 설명적인 글이에요. 체계 구성이 체계적이고 내용은 분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과학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역사를 다루는 과학사, 어떤 현상이나 법칙에 대해 과학적 원리를 다룬 글, 과학의 실생활과 관련 맺는 내용 소개하는 과학 교양서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데 보면 알아. 과학 기술 분야인지. 기술 분야의 글은 과학적 이론을 응용한 원리나 설명하는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과학 분야와 비슷해요. 다만 기술 분야의 글은 기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거나
과정이나 절차 중심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기술 분야의 글은 우리 생활에서의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망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 최첨단 기술 모두 포함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요거 3번이죠.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 방법. 과학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땐 용어와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잘 모르면 전문서적 찾아서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은 첫 번째 단락에 좀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주로 설명적인 글이니까 설명 대상이나 논제가 뭔지,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뭔지 등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필자가 제시한 설명 내용이나 근거가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과서에 있다고 많이 팔린 책이라고 무조건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글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이 덧붙이고 예시, 비유, 비교, 대조, 유추의 설명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것들, 그림, 사진, 요러요러한 설명 방법 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제시된 주요 개념이나 원리 이해에 그치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지어 적용할 수 있는 능동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끝이 아니라 개념과 원리의 적용 가능성, 한계 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드린 부분들은 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말 바꿀 만한 애들한테 체크해 놓은 거예요. 네. 1분만 드릴 테니까 2, 3페이지 한번 쓱 읽어봐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들어갈 거예요.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 정답수. 그런데 이 글은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 뭡니다에서의 얘기가 끝나지 않지.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 지식이 발달하는 건 과학 지식 기술은 어떤 식으로 발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지. 이 글은 과학자가 만든 원자 모형 등을 밑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로 내용은 어때요? 어떤 과학자들이 원자 모양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 라면서 이론을 내세우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 증명을 하고 그런데 이 증명해 놓은 이론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될 거다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과학자들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각 원자 모형을 주장하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원자 모형이 세 가지가 나올 건데 각각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그러니까 세 가지 원자 모형과 근거를 짝짓는 게 중요하겠지. 새로운 원자 모형들은
기존의 원자 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물론 한 번만에 모든 한계를 다 극복하고 있지는 않죠. 밑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자란 무엇인지, 원자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그것이 어떠한 단계를 걸치면서 정확해지고 이론으로 자리 잡는지 그거에 대해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주자. 시작하죠. 머릿말. 첫 번째 부분에서는 모든 물질의 구성 단위의 원자를 설명하기 위해 원자 모형이 제한되었습니다. 원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모형들이 제한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생물체건 무생물체건 간에 원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원자에다가 네모. 원자에 대한 이해, 원자 모형의 중요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요. 원자는 생명체건 무생명체건 간에 어떻게 가장 기본 단위다. 원자가 혹은 가장 기본 요소다. 그래서 화학뿐만이 아니라 물리학, 지구과학, 생물학 등 과학은 원자 개념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원자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원자 없이는 다른 과학 분야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리차드 파인만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죠.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리차드 파인만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뭐예요? 원자는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세상의 가장 기본 요소예요.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딸랑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원자란 무엇인가? 어머 세상에, 자기가 물어보고 대답해 줄 거죠. 그러면 요 정도로 밑줄 그어놓고 옆에다가 문답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문답법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원자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사람 이름이니까 세모 표시해 놓을게요. 물질은 아주 작고 단단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았고 이 알갱이를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아, 원자라고 이름을 불러준 건 누구다? 데모크리토스. 지금의 원자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죠. 아주 작고 단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알갱이. 시간이 지나 19세기 돌터는 살펴봤더니 그리스 시대에 그 다음 19세기의 돌터는 이라고 넘어오면서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 이 돌터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근대 원자설을 주장하면서 근대 원자설 밑줄.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원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방금 읽은 네 줄은 원자라는 용어의 개념이 나타났고 세부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다. 19세기의 돌턴도 근대 원자설을 주장을 했고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돌턴도 그 용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원자 모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원자 모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끊고 이것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이니까, 과학 지문이니까 어때요? 인과 오는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본문 1 보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중 가장 먼저 실체가 밝혀진 것은 질량이 가장 작은 전자였었다. 전자에다가 네모 쳐놓을게요.
원자 구성 입자 중 가장 먼저 실체가 밝혀진 것.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왜 하필이면 이유였을까?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된 데에는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력에 의해 강하게 속박이 되어 있어서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핵력에 의해 측정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무엇을? 전자가 가장 먼저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1897년 톰슨은 사람 일이니까 메모해 놓을게요. 음전하를 가진 전자를 발견했다. 여기 밑줄. 여러분들 이미 다 기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음전하라는 것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전자는 음전하, 마이너스다. 쉽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자 얘네들이 있어. 얘네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야. 근데 측정을 해봤더니 요거 자체는 중성이더라고. 그러면 음전하가 있는 만큼 양전하가 있어야 돼. 근데 음전하와 양전하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원자가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땐 그 속에는 양전하를 가진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해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기존 지식이 되는 거고 그 속에는 양전하를 가진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톰슨이 원자 모형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원자의 구성 요소이면서 양전하를 가진 존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었지. 당시 기술로서의 한계. 그래서 톰슨은 마치 쿠키 속에 박힌 건포도처럼 원자 내부에 구름처럼 퍼져 있는 양전하 속에서 이렇게 체크할까요? 구름처럼 퍼져 있는 양전하 속에서 전자들이 박혀 있다라는 원자 모형을 주장했다. 이 전자들이 건포도. 그리고 톰슨의 원자 모형은 뭐라고? 쿠키. 톰슨은 생각했습니다. 쿠키처럼 가정할 수 있는 원자는 양전하를 띤 구름 속에 음전하를 띤 건포도, 즉 전자가 박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네요. 뭐 이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전자 발견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점도 설명이 가능하니까. 톰슨의 제자 러더포드는 러더포드 세모,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 알파선을 이용해 톰슨의 원자 모형을 검증했습니다. 금으로 된 얇은 막에 알파선을 충돌시켰죠. 알파선은 전자보다 8000배나 무거우므로 톰슨의 원자 모형에 있으면 알파선이 전자와 충돌해도 거의 휘어지지 않을 거라고 러더포드는 예상했습니다. 얇은 금막에 알파선을 쏘는 거지. 알파선은 전자보다 8000배가 강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부딪혀도 그냥 통과해. 원래 가던 길 계속 가야 돼. 마치 큰 덤프트럭 앞에다가 뭐를 세우는가? 조그마한 한 1.5리터 물병을 세워 놓으면은 그 물병 때문에 자동차의 그 방향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여기에서의 이 예상의 근거는 뭐예요?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실험값이지. 우리의 스승님 톰슨의 이론이 맞다라고 하면 알파선이 전자와 충돌해도 거의 휘어지면 안 돼 라고 생각했지. 어머, 그랬는데 실험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달랐다.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실험 결과가 예상과 많이 달라. 바로 실험 결과가 예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톰슨의 원자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지. 우리 선생님의 이론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알파선은 휘어지지 않고 직진했지만 몇 개는 전자와 충돌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큰 각도로 휘어져 나왔다. 알파선을 썼는데 대부분은 그냥 쭉 가. 근데 어머, 어떤 놈은 훅 이렇게 방향이 휘어버려. 이상한데? 그러면 생각한 거지. 어딘가에 부딪혔다. 얘 질량이 꽤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까지 덤프트럭이 1.5리터 물통을 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냥 쇠 기둥을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는 알파선이 큰 각도로 휘어지려면 끊고 바로 여기에 실험의 결과.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 속의 양전하가 아주 작은 부피 속에 모여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었다. 아직까지는 가설이지. 그러니까 쿠키에 건포도 박힌 것처럼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라 미친듯이 얘네들이 꽉 모여 있어야 돼. 누군가가 모여 있어야 돼. 그래서 양전하가 원자 내부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원자 핵이라고 하는 중심 부위에 뭉쳐 있다고 결론을 내세웠었다. 역시 여기도 결론을 내세웠다라고 하지만 러더포드의 원자 핵에 대한 생각, 아직까지는 가설이지 확실히 증명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 실험에서 또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실험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입증한다라고. 가설을 입증합니다. 실험에서 실제로 원자 핵이 존재하고 이것은 원자 지름의 약 10만 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저기 큰 운동장 있죠. 와스타디움 이런데 그게 원자 하나야. 그러면 원자 핵은 그냥 그 가운데에 있는 공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름 10에서 15m, 나노미터죠. 나노미터의 핵이 지름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의 전자구름 속에 박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종합운동장 가운데 모래 하나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한번 했잖아요. 종합운동장 이거 어디예요? 원자 그 자체지. 거기 가운데 하나 있는 모래 하나 이거는 뭐예요? 원자 핵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원자에 비해서 원자 핵이 아주 작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합운동장은 무엇을, 모래 하나는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외워놔야지. 외울 것도 없어. 읽으면 아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까? 이러한 이론을 밝혀내면 1911년 러더포드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러더포드. 새로운 원자 모형은 어떤 거예요? 기존의 원자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론인 거지. 양전하가 원자 중심의 좁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음전하, 그러면 즉 전자들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을까? 옆에 양전하가 원자 중심부의 좁은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얘네들은 어떻게 있어야 될까? 만약 전자들이 톰슨의 원자 모형처럼 이곳저곳에 분포되어 있다면 양전하를 띤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전기력 때문에 원자핵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원자들은 역시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톰슨식으로 이야기하면 요거 생각하지 말게요. 가운데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원자핵이 있다?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박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엄청 여러 애들이 묶여 있어서 압축되어 있는 애니까
전기적 인력으로 얘를 끌어당길 거라고. 끌어당기기 전에 원자의 크기를 요만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끌어들이면 어떻게 해? 원자의 크기가 자꾸 작아져야 돼. 근데 원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거든. 그러면 원자들은 역시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옆에 말이 빠져 있죠? 이렇게 중간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하지만 원자는 쪼그라들지 않더라. 원자는 쪼그라들다. 작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러더퍼드는 이게 원자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띌 수 있게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머,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태양 쪽으로 끌어당겨지지는 않고 있지. 왜? 지구가 자꾸 돌고 있으니까. 좋았어. 러더포드는 태양이 행성을 공전시키듯 질량이 큰 원자 핵이 전자를 공전시킨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는데요. 태양이 행성을 공전시키듯 질량이 큰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태양, 질량이 큰 원자핵, 행성, 전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표현해 줬습니다. 러더포드는 태양이 행성을 공전시키듯 질량이 큰 원자핵이 전자를 공전시킨다는 원자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딱 맞아. 이 설명으로는 어떻게 알파선이 갑자기 각도가 확 커지면서 각도가 변하는 거 설명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것도 확인이 돼. 전자가 돌아다니는 것들도 확인이 돼. 원자 크기 자체가 쪼그라들지 않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 아직으로서는 이 당시로서는 아주 완벽한 설명인 거지. 원자를 태양계의 축소판처럼 다루려는 러더포드의 생각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여기 밑줄 볼까요? 원자를 태양계의 축소판처럼 다룬다. 그 내용을 찾아서 쓰세요 하면 여기지. 러더포드는 태양의 행선을 공전시키듯 질량이 큰 원자핵이 전자를 공전시킨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태양계라는 큰 것으로부터 원자라는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칭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관되게 대칭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동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 지동설이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서 자꾸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설명이 깔끔해, 간단해. 똑같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이론이라면 보다 더 간단한 게 맞는 얘기야. 과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계와 원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서 그의 생각은 문제가 있었다. 태양계 엄청 큰 건데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건데 걔네들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기존의 지식체계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태양이 행성을 끌어다니는 인력과 행성이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원심력의 균형에 의해 행성들은 계속적으로 태양의 주위를 돌 수 있다. 하지만 음전하를 띤 전자들의 행동은 전하를 띠지 않는 물체와는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 음전하를 띤 전자들은 다른 물질들, 전하를 띠지 않는 물체와는 기본적인 속성이 다르다. 속성이 다른 애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자는 전자기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원자핵 주변을 계속 돈다면 계속해서 전자기파를 복사하게 될 것이다. 원자핵 주변을 계속 돈다면 계속해서 전자기파를 복사하게 된다. 복사라는 말이 어렵나?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된다. 그런데
전자가 계속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돌면서 에너지를 써. 돌면서 에너지를 쓰면 힘이 없어. 이 도는 힘으로 원자핵의 인력을 견디고 있었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러면 빨려 들어가야지. 에너지를 잃게 되고 결국 에너지는 다 잃은 전자는 원자핵 쪽으로 이동해서 그래 결국엔 얘도 원자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톰슨의 원자 모형의 한계지. 이거는 설명을 못해. 이처럼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는 러더포드죠. 안정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는데 어머 세상에 실제 원자는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실험 결과와 러더포드 원자 모형 실험 결과와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가설 혹은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이론이 일치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말로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한계가 확인이 되었다. 1913년 보어는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한계를 극복했다. 보어에다가 세모. 톰슨, 러더포드, 보어. 요 순서대로 오고 있죠. 원자 모형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어머, 여기 오타가 있네. 여기. 이런 말은 없어도 되는데. 먼저 전자가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과 같이 원자 핵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는데 원운동에다가 동그라미. 원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전자는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주위를 갖는 원형궤도, 즉 전자 껍질을 따라서 핵 주위를 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여기 원자 핵이 있어. 전자가 돌아. 어떤 전자는 이렇게 돌고 러더포드식으로 어떤 전자는 이렇게 돌고 있고 어떤 전자는 이렇게 돌고 있고 그게 아니라 원자 핵이 있으면 자, 너 누구야? 전자? 오케이, 일로 와. 너 거리 요만큼 딱 요 둘레로만 요 크기로만 계속 돌고 있어. 이렇게 정해주는 거지. 다음 또 하나의 가설은 전자가 동일한 껍질을 돌고 있을 때 전자기파. 그러면 어쨌든 도는 겁니까? 네. 그럼 전자기파를 방출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변할 텐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전자 껍질을 돌고 있을 때 전자기파, 즉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는 않지만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에는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인 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즉 이렇게 체크할까요? 이 전자가 바깥으로 이동하거나 바깥에 있는 전자가 안쪽 코스로 들어올 때 무엇을? 그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요만큼 이렇게 쓸까요? 여기 요 차이가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따박따박 다 맞아 떨어진다라고. 다음 페이지. 이러한 가설로 만들어진 보어의 원자 모형은 러더포드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해야 되겠네요. 보어의 원자 모형은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질문, 원자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뭔데요? 쪼그라들지 않고 그 크기를 계속 유지하는 거지. 원자의 안정성.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모형 역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형, 누구? 보어의 원자 모형의 문제는 뭐예요? 보어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 가정 자체가 전자의 양자역학적 설명은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론이 있어요.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도 다시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론이 발명이 됩니다. 다시 문제점이 있어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렇게 톰슨에서 시작한 원자 모형은 러더포드를 거쳐 보어를 비롯해 수많은 물리학자에 의해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내가 요즘 교육과정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물리 시간에 표준 모형 이런 거 배워요? 막 쿼크 이런 얘기 하나? 아예 곧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요. 요즘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자 여기 체크합시다.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글을 쓴 아저씨가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한 과학자가 가설을 내세우며 다른 과학자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 가설의 한계를 밝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다른 과학자가 또다시 이 가설을 비판하고 그 다음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과학은 발전하는 겁니다.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통해 알아본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 발달 방법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거 보면 서양인과 동양인들의 그 사고 체계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를 저는 좀 느끼거든요. 왜냐, 동양 같은 경우에는 공자 맹자 하면은 그냥 그건 절대적인 거야. 거기에 누가 토를 달거나 그러면 안 돼.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분명히 그렇게 의도가 있으실 거야. 그래서 밑에 해석이 엄청 많은 거지. 이런 뜻이었었을 것이다.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스승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서 배우고 있지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대들고 새로운 이론 만들고 됐고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설명적이고 논리적이고 통시적이죠. 통시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무엇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면 통시적이다. 통시적이다라는 말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런 얘기죠. 원자 모형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 모형 세 가지가 탄생하게 된 근거,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탄생하게 된 근거도 있고 그에 대한 한계도 있고. 갑수형님 패스. 글의 짜임은요. 첫 번째, 모든 물질의 구성단위인 원자를 설명하기 위해 원자 모형이 제한됐습니다. 원자를 설명하기 위해 원자 모형이 제한됐습니다. 톰슨이 쿠키 얘기했고요. 러더포드는요. 태양계 도는 것처럼 설명을 했고 보어는 아니 정해져 있는 에너지 중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돌고 있어 설명했죠. 하지만 얘도 문제는 있다. 한계는 있다. 매진말 이게 중요한 거죠. 과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은 빈칸 한번 채우실 수 있도록 확인을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7페이지, 8페이지 빈칸을 한번 채워서 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문이 하나 더 있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1962년 세상이 나오자마자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유행시켰고 지금은 사회 전반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오케이, 이해 안 하면은 땡큐지 뭐.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패러다임이라는 말.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그 시대를 지배하는 대세 이론, 대세 사고방식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9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앞에 나와 있는 빈칸 어디냐? 7, 8페이지 빈칸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